오늘부터 정주행을 시작할 작품은 21세기 현존 최고의 SF 작가로 평가받는 테드 창의 단편집 숨입니다. 개인적으로 단편 소설은 분량의 문제로 SF 소설의 심도 있는 전개를 기대하기 힘들단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드 창 작가의 단편선을 읽고 이런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히려 장편으로도 던지지 못하는 심오한 질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의 생각의 깊이에 대해 경외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테드 창의 두 번째 단편선 숨은 9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졌고, 오늘은 그중 가장 재밌게 읽었던 4개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칼리프시여, 대교주시여, 이 미천한 자가 감히 아련을 할 수 있음에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제게 이 순간보다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고할 이야기는 너무 기묘한 것이라서 만약 그것을 눈동자에 문신으로 새긴다 해도 그 외양이 보여주는 기묘함이 제가 겪은 경험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서 경고가 될 수도 스승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푸아드 이븐 아바스이고 평화의 도시 이곳 바그다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유한 직물 상인으로 살아왔지만 삶의 우울함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고뇌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중의 일디람도 없이 칼리프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만은 이곳 바그다드의 평온과도 같습니다. 이제 위대한 대교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겪은 그 기이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 모든 것은 금속 세공사들의 거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보낼 선물로 적당한 은쟁반을 찾던 중 시장 중심에 새로 들어선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들어선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초월한 신비로운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입구에는 은으로 상감된 아스트롤라베,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 바람에 노래하는 황동 나이팅게일 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더 들어가자 이보다 더 정교하고 경이로운 장치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놀라움에 젖어 구경하던 중 안쪽 문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제 인생의 가장 기묘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게의 주인 바샤라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이 진열된 진귀한 물건들의 제작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천문학, 수학, 풍수,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박식함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우리는 1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기술과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바샤라트는 연금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는 기술이 아닌 연금술이 추구하는 더 큰 목적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존경스럽고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었지만 제가 연금술이라는 허황된 사술에 속아 넘어갈 만큼 천치가 아니라고 최대한 예의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이때 바샤라트는 제 생각을 바꿀지도 모를 물건을 만들었다며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저는 그의 안내를 따라 가게 안쪽의 공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기묘한 장치들이 가득했지만 바샤라트는 그중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듯 더 깊숙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막 진정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에 제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샤라트는 저를 금속으로 만든 거대한 검은 고리가 놓인 대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고리의 정교함을 설명하며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고리 안에 팔을 넣자 팔은 반대편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고리로 넣었던 팔을 뺐고 그 손엔 제가 끼고 있던 반지와 똑같은 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말했습니다. 이 고리는 몇 초간의 시간차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지금 제 손에 쥐어진 반지가 그 증거지요. 주인장, 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소. 그리고 어째서 내 반지와 똑같은 것이 주인장에게 있는 것이오. 하지만 몇 초 후 일어난 상황으로 전 바샤라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곧 고리의 반대 구멍에서 바샤라트의 팔뚝이 불쑥 나왔고
전 그 팔을 잡아챘습니다. 잠깐을 신랑이 끝에 고리에서 나온 팔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들고 다시 고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전 바샤라트가 말한 몇 초간의 시간차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리로 들어간 팔은 몇 초 후의 미래에 갔던 것이었죠. 고리의 동작 원리를 이해한 순간 저는 이 장치가 단순한 마술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과학적 연금술의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샤라트는 이를 연금술의 연장선으로 설명하며 신비로운 기술과 학문의 결합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샤라트는 현실에는 마치 벌레 구멍 같은 미세한 틈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틈을 넓히고 시간을 조작하여 한쪽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다른 쪽에서는 천천히 흐르도록 설계한 초의 문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는 원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기술이 경이롭다는 것만은 인정했습니다. 그는 제게 더 놀랄 틈을 주지 않은 채 더 깊숙한 방으로 저를 안내했고 그곳에는 또 다른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월의 문이라 불리는 두 개의 문이었는데 둘 중 왼쪽 문은 과거와 오른쪽은 미래와 연결된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이 아직 누구도 통과한 적이 없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전 그 문 너머를 바라봤고 거기엔 제가 주인장과 있던 방과 구조는 같지만 분위기가 다른 곳이 보였습니다. 바샤라트는 이 문을 통해 20년 뒤에 바그다드로 들어갈 수 있고 미래의 자신과 대화하거나 현재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이 장치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고 전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조금 전에는 이 문을 사용한 이가 없었다 하지 않으셨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만든 문은 이곳 바그다드가 아니라 카이로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문을 통과한 이는 이미 여럿 있었지요.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렇다면 주인장, 이 문을 통해 20년 후로 갔던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소? 그들 모두 다른 일들을 겪고 다른 깨달음을 얻었지요. 손님께서 원하시면 그중 한 분의 사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바샤라트의 문을 통해 건너간 이의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대교주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숨김없이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행운을 만난 밧줄 직공의 이야기. 하산이라는 젊고 가난한 밧줄 직공은 바샤라트의 세월의 문을 통해 20년 후에 카이로를 방문했습니다. 도시의 커진 규모와 생동감 넘치는 풍경은 그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카이로 거리를 거닐던 하산은 호사꾼들의 얘기를 우연히 들었고 이 지역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하산 알 후빠울이란 상인인 걸 알게 됐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하산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상인의 집을 찾아 나섰고 그곳에서 상인이 된 늙고 부유한 하산, 즉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됐습니다. 미래의 하산은 젊은 하산을 반갑게 맞이하며 저녁 식사로 환대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웃음을 나눴지만 미래의 하산은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언을 건넸습니다. 젊은 하산에게 특정 시장에서 삶을 살 때 평소 걸어가던 길의 반대편을 따라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 젊은 하산에게 미래의 하산은 자세한 설명 없이 그대로 따르라고만 했습니다. 이후 젊은 하산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고 늙은 하산의 말을 따라 평소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세월의 문을 몇 번 더 드나들며 미래의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고 나이 든 자신으로부터 다양한 조언을 받아 삶을 성공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는 미래의 지시를 따르며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잡았지만 미래의 자신이 항상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하산은 항상 부분적인 사건과 사실만을 알려줬고 젊은 하산은 그것이 못내 답답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산은 시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놀란 그는 소년을 쫓아가 결국 붙잡았지만 그의 두려움과 눈물을 보고는 자비를 베풀어
소년을 놓아주었습니다. 이후 나이 든 자신과 만났을 때 왜 이 사건을 경고하지 않았는지 물었고 나이 든 하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넨 그 일이 즐겁지 않았던가? 하산은 부정을 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소매치기를 쫓는 동안 삶의 열정을 느꼈고 소년을 놓아줌으로써 인간적인 고결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산은 나이 든 자신의 침묵이 때로는 정보 제공만큼이나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나이 든 하산은 하산에게 새로운 임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말을 빌려 카이로 서쪽 구릉지대의 작은 숲으로 가서 벼락 맞은 나무 근처에 있는 바위를 찾아내 그 밑을 파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찾을지 묻는 하산에게 나이 든 하산은 단순히 찾으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이 임무는 하산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산은 나이 든 자신의 지시를 따라 카이로 서쪽 구릉지대로 가서 벼락 맞은 나무 근처에 묻힌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청동 궤 안에는 금화와 보석이 가득했고 하산은 이를 카이로로 가져왔습니다. 나이 든 자신에게 보물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그는 자신 또한 젊은 시절 나이 든 하산 자신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나이 든 하산은 이번이 이들의 마지막 만남임을 알리며 하산에게 앞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현재로 돌아온 하산은 보물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삶을 대량으로 구입해 집공들을 고용하고 밧줄을 만들어 팔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해 그녀의 도움으로 사업의 영역을 넓혔고 결국 유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선과 나눔을 실천하며 존경받는 삶을 살았고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행복하고 고결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바샤라트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세월의 문을 통해 미래를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결과를 알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길을 조금 더 빨리 탐험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래는 과거처럼 바꿀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얻는 지식도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 미래에 자신이 언제 죽는지 알게 된다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이해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바샤라트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사실을 이용할 만큼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살아있는 미래의 자신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며 또 다른 손님의 사례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손님의 이야기가 신중함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다른 교훈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은 저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대교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 것을 훔친 직조공 이야기. 아지부는 부자의 삶을 꿈꾸며 세월의 문을 통해 20년 후에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나이 든 자신은 여전히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초라한 집에서 간소한 옷을 입고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실망감을 느낀 아지부는 충동적으로 옛집에 들어가 나이 든 아지부가 숨겨둔 금화를 발견하고 나이 든 아지부의 인색함을 원망하며 그 재물을 모두 훔쳐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를 도둑질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서 미리 받을 몫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새롭게 얻은 재산으로 아지부는 화려한 옷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했고 부유한 지구의 집을 빌리고 최고의 생활 환경을 갖췄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짝사랑했던 타이라와 혼인을 추진했고 이제 부유한 신랑감으로서 타이라의 오빠에게 당당히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이라도 아지부를 좋아했던 터라 혼인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혼인식은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악사와 춤꾼을 초대하고 유람선을 띄워 연회를 열었으며 신부에게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그의 결혼식은 도시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아지부는 자신이 원하던 삶을 손에 넣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삶이
그의 선택과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는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아지부는 그 말을 통해 얻은 부유함으로 한때 화려하고 즐거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치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며 그는 도적들의 표적이 되었고 아내 타이라는 납치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몸값으로 전 재산을 잃은 아지부는 타이라를 구해내긴 했지만 미래의 자신과 아내에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타이라와 함께 이전의 검소한 삶으로 돌아간 아지부는 타이라 오빠의 약국 일을 도우며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타이라에게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증명하고 싶었고 그렇게 모이는 금화를 궤에 하나씩 넣어 미래의 채무자에게 갚는 행위를 20년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은 검소함을 넘어 지나친 인색함으로 변질되었고 그 인색함은 서로를 향한 사랑마저도 퇴색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지부는 점점 자신이 모은 재산을 어떻게 쓰지도 못한 채 나이를 먹어가며 언젠가 젊은 아지부가 찾아와 그 금화를 앗아가기를 기다리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삶은 선택의 결과로 얽힌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한 나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바샤라트도 내 감상에 동의하며 아지부의 행동이 신중했는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판단할 자격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점에는 공감했습니다. 아지부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은 점에는 감탄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샤라트는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지부가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궤를 가지고 세월의 문을 떠난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모든 빚을 갚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털어놓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나이 든 하산도 바샤라트를 다시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바샤라트는 하산 본인은 다시 오지 않았지만 하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 방문자가 전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대교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와 그녀의 연인에 관한 이야기. 라니아는 남편 하산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젊은 청년과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청년은 하산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놀란 라니아는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식사 후에 남편에게 찾아가 그 청년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하산은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설명하며 청년이 바로 과거의 자신임을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월의 문을 통해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나이든 하산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만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며칠 후 하산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라니아는 젊은 하산에게 매료되어 세월의 문을 통해 그가 살던 과거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젊은 하산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를 향한 강렬한 감정을 느꼈고 그 시절의 사랑과 열정을 되살리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이든 하산과의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금 떠오르자 그녀는 과거에서 하산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젊은 하산을 몰래 따라다니던 중 라니아는 그가 보석시장에서 자신이 결혼 직후 받았던 목걸이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도적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이 목걸이는 하산이 과거에 발견했던 보물의 일부였으며 그것은 도적들의 전리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목걸이를 팔러 올 하산을 기다려 그의 목숨까지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라니아는 자신이 그 목걸이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하산이 결국 목걸이를 팔지 못하고 도적들의 손에 죽지도 않았음을 깨달았고 그녀는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알라의 뜻이며 자신이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보내졌다고 확신한 라니아는 그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니아는 20년 후 현재로 돌아와 자신의 보석 상자에서 목걸이를 꺼낸 후
세월의 문을 통해 현재로부터 다시 20년 후 미래의 카이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이가 들어 노파가 된 자신과 만나 목걸이를 들고 함께 젊은 하산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젊은 하산이 보석을 팔기 위해 시장에 나타났고 도적들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산이 목걸이를 보석상에게 보여주는 동안 중년의 라니아가 그곳에 나타나 자신의 목걸이를 보석상에게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뒤이어 노인 라니아 또한 상점에 나타나 자신의 목걸이를 보석상에게 보여주며 자신도 판매를 위해 왔음을 알렸습니다. 보석상은 이 목걸이가 흔해 빠진 보석이라고 생각하여 젊은 하산에게 애초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다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어쩔 수 없이 하산은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이를 몰래 지켜보던 도적들도 하산이 자신들의 보석을 훔쳐간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후 중년의 라니아는 청년 하산에게 접근해 자신의 임시 거처로 그를 초대했고 그녀는 순진한 청년 하산을 유혹했습니다. 라니아는 하산과의 만남을 통해 그에게 사랑의 기술을 가르쳤고 이를 통해 젊은 하산은 그녀가 기억하는 수준의 능숙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니아는 과거의 열정을 되찾고 하산과의 시간에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떠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라니아는 하산에게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알린 뒤 현재로 돌아와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중년의 하산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온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일은 그녀만의 비밀로 남아 있었고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남편과의 사랑을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샤라트가 이야기를 마친 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설명은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 없지만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안내로 세월의 문을 사용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통행료를 지불하려 했지만 그는 통행료 따윈 없으며 자신은 그저 알라의 뜻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젊은 시절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요청에 바샤라트는 카이로에 있는 문과 달리 바그다드의 이 문은 최근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 과거로 가는 길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그는 세월의 문을 통해 20년 후의 미래를 방문하거나 카이로의 문을 통해 과거로 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듣고 저는 카이로에 있는 세월의 문을 이용해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샤라트는 저를 위해 카이로 문의 현재 담당자인 자신의 아들에게 전할 편지를 작성해주며 과거로 여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여행의 목적을 밝히기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예정된 고난은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라는 충고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의 너그러움에 깊이 감사하며 그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카이로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마치고 떠나기 전 저는 바샤라트에게 나이든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 질문은 그의 죽음과 운명을 암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제가 하려던 질문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는 사죄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제 사과를 받아들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상과 함께 카이로에 도착하기까지 길고도 고된 여행을 마친 후 바샤라트의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바그다드에서 받은 편지를 건네고 그는 저를 가게 뒤편의 세월의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과거로 향하는 문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속에는 오랜 죄책감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샤라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나자라는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름다움과 상냥함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저의 미숙함과 노예무역 사업에 대한 욕심으로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자는 제가 노예 거래를 위해 바스라로 떠난 뒤
모스크의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마치 제 손으로 그녀를 죽게 만든 것 같다는 죄책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그 후 저는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고 직물 상인으로 살아가며 죽은 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고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와 단식, 자선, 메카순례 등으로 참여했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참회가 죄를 지운다고 했지만 저는 제 죄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저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고 나자를 대신할 수 있는 여인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눈 속 고통이 제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니아와 하산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어쩌면 나자를 구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나자가 살아있거나 혹은 제가 과거에 그녀의 죽음을 막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라가 제게 다시 잃은 것을 찾을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카이로의 세월의 문 앞에 선 저는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심호흡을 하고 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을 지나니 한기가 느껴지는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떠나온 날보다 덜 더웠던 탓이었지만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그 공기의 차가움과 맞물려 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과거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그리고 알라의 뜻이 무엇인지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카이로에서 20년 전 과거로 가는 세월의 문을 통과해 과거의 바샤라트를 만났습니다. 바그다드에서의 그와의 일들이 떠올랐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목표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자의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 없다는 이치도 라니아와 하산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희망도 모두 제 결심을 방해하거나 확고히 하는 요소였지만 제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견뎌야 할 시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카이로에서 바그다드로 가는 대상의 여정은 끊임없는 지연과 재난에 시달렸습니다. 말라버린 우물, 병든 병사들, 그리고 끊임없는 모래 폭풍까지 마치 알라께서 제가 이 여정을 끝내지 못하도록 의도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예정된 사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결국 저는 혼자 낙타를 타고 대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여행은 얼마 안 가 도적들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제 소지품과 낙타를 모두 잃은 채 다시 대상과 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희망은 사막의 태양 아래 말라가며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바그다드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예정된 그녀의 사고가 일어난 후란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은 희망에 기대어 지나가는 병사에게 모스크의 붕괴 소식을 물었고 그 위병의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제가 도착하기 하루 전날 모스크의 붕괴가 일어났고 결국 과거로의 여행으로도 전 그녀를 구하지 못하게 되며 운명의 무서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사고가 난 모스크의 잔해 앞에 선 저는 20년 동안 제 꿈을 괴롭혔던 광경을 현실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 정처 없이 걷다가 나자와 함께 살았던 옛집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자를 돌봤던 간호사라며 나자가 죽기 전 남긴 말을 제게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짧은 일생이었지만 함께 보낸 시간 덕분에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의 말이 고통을 안겨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라니 당치도 않소. 당신이 전해준 말은 내게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오. 평생 감사를 표해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것이오. 슬픔에는 빚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평안히 함께 하시길. 간호사님에게 평안히 함께하기를. 그녀의 말을 들은 저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도 나자의 마지막 유언은 제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저지른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리를 방황하다 통행금지 시간을 어겨 위병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20년 전의 사건들과 미래의 예언을 통해 제 말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체포된 후 대주교님의 손자가 알비노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얼마 전 사실로 밝혀졌고, 그로 인해 저는 이렇게 대교주님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제 이야기는 제 인생을 따라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와 인생이 얽혔고 앞으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뻗어갈지는 대주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향후 20년 동안 바그다드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지요. 전 카이로에 있는 세월의 문으로 돌아갈 노자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지만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행운을 맛보았습니다. 제 과거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으며 알라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주교님께서 하문하신다면 지금 당장 제가 아는 모든 미래의 사건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사건을 아는 것은 하찮은 지식일 뿐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값지다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무엇도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회개와 속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칼리푸시여, 우리가 이것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것을 듣고 있을 당신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이다. 지금쯤이면 당신도 내 손에 들린 이 예측기를 손에 넣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수천만 개가 팔린 이 하찮은 기계가 실험실에서 우연히 유출되어 당신 손에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이 예측기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건 마치 자동차 문을 열 때 쓰는 리모컨처럼 생긴 장치이다. 이 장치엔 오직 버튼 하나와 녹색 LED만이 달려있고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녹색 불빛이 반짝이는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버튼을 누르기 찰나의 직전 녹색 LED 불빛이 반짝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이 장치를 사용할 때 마치 유치한 아동용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녹색 LED가 점등되면 그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조건반사 게임 말이다. 하지만 이 게임을 몇 번 해본다면 인간으로서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생긴다. 그건 이 게임의 룰을 어기고 싶다는 유혹이다. 만약 여러분도 이 장치를 사용해봤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왜냐하면 게임의 룰을 어기고자 녹색 불빛이 켜지기 전에 내가 버튼을 누르려고 시도하면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의 직전 LED가 먼저 깜빡이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장치의 이용자는 강박적으로 불빛이 켜지기 전에 버튼을 누르려고 끝도 없이 이 동작을 반복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장치를 속이고 불빛이 켜지기 전에 우리가 버튼을 누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예측기의 프로세서엔 네거티브 타임 딜레이라는 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 회로의 역할은 단순히 과거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건 고작 1초도 되지 않는 과거의 신호 전송일 뿐이다. 현실 세계의 드라마틱한 기술적 변화를 유도하려면 1초가 아닌 1시간 혹은
그 이상의 과거로 신호를 전송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측기가 찰나의 과거로 보낸 신호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는 간단하다. 내가 잠시 후 이 예측기의 버튼을 누른다는 것. 결국 이 예측기로 인해 당면한 문제는 오로지 단 하나의 의문만을 던질 뿐이었다. 자유의지는 존재하는가? 이런 주장과 논쟁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어 왔다. 이는 양자 역학적 물리학에 기반한 주장이었고 순수 논리학에 입각하기도 했으며 뇌 과학에 의하기도 했었다. 다만 어떤 논거에 의한 합리적 주장도 순수하게 체험적 인식에 근거한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꺾기에는 부족했다. 지금까지는 그러했다. 하지만 내 눈앞엔 이제 그 믿음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저 예측기가 있다. 예측기를 처음 접한 사람은 강박적으로 그 규칙을 어기려고 이 녀석과 눈치 게임을 벌인다. 하지만 수천 번의 시도 끝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건 단 하나의 사실이다. 어떤 기만적 전략으로 버튼을 누르더라도 누르기 직전엔 항상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는 것. 그런 시도 끝에 지친 사람들은 어느새 의식적으로 이 기계에 관심을 꺼버리지만 예측기의 불빛이 의미하는 바를 그 누구도 잊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바뀔 수 없는 그 진실은 그들에게 정해진 미래라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또한 그들 중 꽤 많은 이들이 선택이란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증세를 겪게 된다. 그나마 그 증세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식음을 전폐하는 정도에서 멈추지만 그중 30%의 확률로 다음 단계의 증세가 발현한다. 그건 모든 행동과 사고를 의식적으로 멈추는 무동무원증이다. 이들은 가끔 불편함의 자세를 고쳐잡거나 무의식적인 신경 반사 운동을 제외하면 어떠한 움직임도 하지 않게 된다. 예측기가 보급되고 이런 인지적 역병은 마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SF 장르의 서브컬처 중 혹시 떠올리는 행위만으로 당사자를 파괴하는 생각이란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당시엔 러브크래프트의 초월적 공포라든지 인간의 논리체계를 마비시키는 괴델식 문장이 그런 것일 거라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런 생각은 너무 익숙해서 그전까진 누구도 의심해오지 못했던 문장일 뿐이었다.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장의 위력은 오묘했다. 절대 이 문장을 아는 것만으로는 당사자에게 해를 입히지 못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믿기 시작한다면 이 진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무동무원증에 빠진 수많은 환자들이 반증해주고 있다. 아직 이 병에 대한 치료는 아주 초보적인 대화적 심리치료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자분께서 예측기를 얻기 전에 했던 행동이 그 후의 행동에 비해 자유로웠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 사실을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묻는 심리치료사의 질문에 환자들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하지만 이제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말을 제가 진정으로 믿게 돼버렸어요. 그 말과 함께 모든 환자들은 하나같이 더 이상의 심리치료를 거부했다. 혹자는 예측기로 인한 이런 증세의 발현이야말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반증한다고 한다. 정해진 행동을 하는 꼭두각시 인형에게 의욕상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만이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예측기를 소유한 이들 중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이가 있고 무동무원증에 빠진 이가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선택이 유효하다는 뜻이다. 유감스럽게도 물리학자들은 20세기 이전부터 그것이 과학적으로 틀린 논법이란 걸 알고 있다. 고전 역학에 따르면 동역학계는 수렴과 카오스적 양태라는 두 가지 상태로 나뉜다. 여기서 핵심은 카오스적 양태 또한 명백하게 결정론적인 물리현상이라는 점이다. 즉, 우리의 다양한 선택조차도 물리학적으론 결정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제 말하지 않은 진실을 고백하겠다. 사실 나는 2년 뒤 미래에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당신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1억 초범위의 네거티브 타임 딜레이 회로가 개발됐고 이후 처음으로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에게 당신의 시점에서 몇 달 뒤 출시될
예측기의 판매를 어떻게든 막아보라고 하고 싶다. 하지만 정해진 미래를 바꿀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런 부탁은 않겠다. 다만 이 말만은 꼭 새겨주길 바란다.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당신은 몇 달 후 출시될 예측기로 그 믿음이 부서질 것이다. 그럼에도 당신에게 선택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무엇이 현실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자유의지라는 거짓을 믿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있을 혼수 상태 증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 절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문명의 존속은 오로지 자기 기만에 달려 있다. 아니, 어쩌면 항상 그래왔던 것 같기도 하다. 곧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자유의지가 환상이라고 밝혀질 몇 달 후 누가 무동무원증에 빠지고 누가 그렇지 않을지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누구도 이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예측기가 공개되면 누군가는 굴복할 것이고 누군가는 눈을 돌릴 것이다. 내가 보내는 이 경고는 그 결과를 바꿀 수 없을 것임을 나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당신은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단 걸 알면서 당신은 왜 과거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내가 해줄 대답은 이것뿐이다. 나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 공기 혹은 아르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기체가 생명의 원천이라는 오래된 믿음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진정한 생명의 원천과 그것이 초래할 종말의 방식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기는 생명 유지의 기본이라 여겨져 왔다. 우리는 매일 허파를 교체하며 공기를 흡수하고 부족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생존 본능이 공기 공급을 재촉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너무 일상적이라 공기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기 충전소는 단순한 허파 충전소가 아니라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만족의 중심지이다. 사람들은 충전소에서 공기를 충전하며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한다. 충전소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장소다. 공기는 전 세계의 거대한 공기 저장고에서 뻗어나오는 파이프를 통해 제공되며 우리의 허파는 알루미늄 원통으로 만들어져 외관상 모두 동일하다. 충전소에서 충전된 허파는 종종 다른 구역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이러한 허파의 이동은 뉴스와 소문이 사람들 사이를 넘나드는 방식과 유사하며 우리의 연결성을 상징한다. 나 역시 여행을 즐기며 세계의 끝에 있는 무한히 높은 하늘과 맞닿은 크롬벽을 본 적이 있다. 내가 진실을 탐구하게 된 계기는 충전소에서 포곡군과 나눈 대화였다. 매년 새해 첫날 포곡군이 1시간 동안 시를 낭송하는 전통이 있다. 그런데 올해는 시가 끝나기도 전에 탑시계가 시간을 알렸다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웃 구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나는 이러한 이상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더 깊은 진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탑시계의 오차에 대해 사람들 대부분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다른 구역에서도 신앙독과 15 사이에 오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상황은 달라졌다. 사람들은 모든 탑시계가 공유하는 메커니즘에 결함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시계가 느려진 것이 아니라 빨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시계학자들이 문제의 시계들을 철저히 점검했지만 고장이나 이상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정밀 시계를 이용한 비교에서도 탑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 역시 이 현상에 호기심이 생겼지만 당시에는 내 연구에 몰두하느라 다른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나는 해부학자다. 우리의 몸은 매우 견고하고 사고로 인한 죽음도 드문 편이기에 해부학은 연구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은 학문이다.
특히 허파가 파열될 경우 그 폭발력은 몸을 갈갈이 찢어놓아 연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과거 해부학자들은 비교적 손상이 덜한 팔다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나 역시 학문을 시작하며 절단된 팔로 처음 해부학을 접했다. 약 한 세기 전, 대학 시절 들었던 당시 해부학 교수는 자신의 팔 덮개를 제거해 내부의 동작 로드와 피스톤을 보여주었고, 너덜너덜한 팔을 조작해 손을 움직이게 하는 모습을 실현했다. 그 장면은 내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시간이 흐르며 해부학은 발전을 거듭했고, 손상된 팔다리의 수리는 물론 절단된 부분을 다시 접합하는 일까지 가능해졌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생리를 연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내가 학생들에게 해부학을 강의할 때면 내 팔의 덮개를 열어 로드와 피스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어떤 로드가 수축하고 확장하는지 직접 시연하며 학생들의 주의를 그 정교한 메커니즘에 집중시킨다. 이는 해부학의 발전과 내가 속한 세계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해부학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다. 바로 기억의 본질이었다. 뇌의 구조는 조금 이해했지만 섬세한 특성 때문에 뇌 생리를 연구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치명적인 사고로 두개골이 손상되면 뇌는 금빛 연기를 내뿜으며 사라지고 남는 것은 산산조각난 금박 조각뿐이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각인설이 유력한 기억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우리의 경험이 금으로 된 얇은 박판에 새겨진다는 가설로 사고 후 발견되는 금박 조각은 이러한 박판의 잔해라는 설명이었다. 해부학자들은 이런 금박 조각들을 모아 원래의 박판을 복구하고 기억을 해독하려 했었다. 이는 사망자의 마지막 경험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였다. 그러나 나는 각인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의 기억이 박판에 각인된다면 왜 기억이 불완전하며 시간이 지나면 망각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각인설 지지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박판과 천필의 정렬이 흐트러져 오래된 기억은 천필과 접촉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그 논리에 회의적이었다. 나는 기억의 저장 방식이 기계적인 작동 원리에 기반한다는 학설을 지지했다. 기억은 톱니바퀴나 개폐기의 상태 변화로 저장되며 망각된 기억은 영구히 사라진다는 이론이었다. 이 학설의 설득력은 공기 부족으로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들이 기억 없이 깨어난다는 사실로 뒷받침됐다. 죽음의 충격이 뇌 속 모든 기어와 개폐기를 리셋한다는 설명은 각인설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속에서 나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위험한 실험을 구상했다. 그러나 실험은 위험이 컸고 실행하기 전에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은 또 다른 탑식의 오작동 사건이었다. 멀리 떨어진 구역에서마저 15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그 지역의 시계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15브리치 사건의 기계식 시계와 달리 수은 흐름으로 작동했기에 단순한 기계적 고장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장난꾼들의 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는 더 깊은 원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내 마음속에는 암담한 예감이 들었고 차마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러나 수은 시계의 15마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마침내 나는 오랫동안 주저했던 금단의 실험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실험을 위해 가장 단순하면서도 필수적인 도구부터 제작하기 시작했다. 프리즘 4개를 거치대 위에 고정하고 각도를 세심히 조정하여 빗줄기를 반사시켜 내 뒤통수를 볼 수 있는 사변형 반사 고리를 만들어냈다. 이 유화론적 전망경은 이후 모든 실험의 기반이 되었다.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 로드들을 직사각형으로 배치하고 정밀 조작기를 추가하여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훨씬 세밀한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정밀 조작기는 해부학 연구의 산물로 창의성과 기술의 결정체였다. 이 모든 장치를 조립하는데 몇 달이 걸렸다. 준비가 끝난 후 나는 내 머리 뒤에서 조작기를 제어하며
전망경으로 작업을 관찰할 준비를 마쳤다. 내 뇌를 스스로 해부하는 실험은 미친 짓처럼 들릴지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위험한 실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게다가 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관찰자가 되고 싶었다. 결국 자기 해부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나는 6일간의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허파 12개를 매니폴드로 연결하고 작업대 아래에 설치했다. 공기가 부족할 가능성을 대비해 실험 말미에 동료가 방문하도록 조치했지만 실패의 유일한 가능성은 내가 나를 죽게 만드는 경우라고 생각했다. 실험은 내 뒤통수와 정수리를 형성하는 덮개판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척두부 덮개를 제거하며 내 뇌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정교함으로 이루어진 구조였다. 내가 지금껏 본 그 어떤 기계도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함을 지니고 있었고 신의 작품이라 부를만 했다. 뇌는 일반적으로 인지 엔진이라 불리는 중앙부와 기억 저장 부품들로 이루어진다는 통설이 있었고 내 관찰 결과도 이 가설과 부합했다. 중앙부는 주변부와 뚜렷이 구별되었고 움직임도 더 활발해 보였다. 하지만 부품들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더 자세히 관찰하려면 장치를 직접 조작해야 했다. 각 하위 부품은 자체 저장된 공기를 기반으로 작동했고 나는 가장 뒤쪽의 부품에 초점을 맞췄다. 조작기를 이용해 해당 부품의 공기 방출관을 더 긴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 과정은 예행 연습 덕분에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부품의 작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긴 관을 설치한 뒤 부품이 뇌의 다른 부분과 연결된 관들을 하나씩 대체했다. 마침내 나는 이 부품을 지지틀에서 분리하여 내 뒤통수였던 부분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은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이었지만 나는 성공적으로 부품을 분리하며 뇌 내부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뇌의 일부를 해체하면서 사고 기능이 손상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에 간단한 산술 테스트를 통해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었다. 분리한 뇌의 하위 부품을 머리 위에 비계에 매달아 두니 인지 엔진을 더 잘 관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현미경을 밀어넣을 공간은 부족했다. 보다 명확히 관찰하기 위해 추가로 6개의 하위 부품을 이동시켜야 했다. 부품들의 공기관을 긴 관으로 대체하고 조심스럽게 위치를 조정하며 마침내 인지 엔진을 둘러싼 구조를 완전히 드러냈다. 내 뇌는 마치 폭발 직후 정지된 듯한 상태로 공중에 매달린 해체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현미경으로 드러난 풍경은 금빛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기계장치의 작은 우주와도 같았다. 그 안에는 회전자와 초소형, 왕복 실린더들로 가득했다. 나는 이 구조를 보며 내가 지금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보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도관과 조작기는 내 눈과 손의 역할을 대체했고 나는 마치 확장된 뇌와 분리된 몸으로 존재하는 느낌이었다. 이런 형태로 나를 분해두고 나는 나 자신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기억 저장 부품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내 기억을 해독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기록되는 방식을 이해하려 했다. 예상대로 겹겹이 포개진 박판 같은 구조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공기관들이 부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로 잔물결 같은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배율을 높이자 이 관들이 미세한 공기 모세관으로 분기하고 그 모세관이 금박 조각으로 이루어진 와이어 격자와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기의 흐름은 금박 조각을 다양한 위치로 움직였고 금박은 기존의 개폐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나는 이 금박 조각들이야말로 기억이 기록되는 매체라고 추정했다. 금박의 배열을 통해 기억이 읽히고 그것이 인지 엔진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보고 있음을 확신했다. 현미경을 인지 엔진 쪽으로 돌리자 격자 위의 금박 조각들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펄럭이고 있었다. 금박은 단순히 도관과 밸브 역할을 하다가 임무를 마치면 즉시 사라졌다. 인지 엔진 전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자기 수정을 반복하는 체계였다. 격자는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그 위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수정되는 역동적인 페이지였다.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인지의 조각들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됐다. 내 의식은 금박 조각의 위치와 배열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배열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하는 공기의 흐름으로 부호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공기는 단순히 사고의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존재를 기록하는 매체였다. 우리의 기억은 박판에 새겨진 흔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흐르는 아르곤의 패턴이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나는 금이라는 물질이 뇌의 구성 재료로 선택된 이유를 깨달았다. 다양한 금속 중에서도 금의 유연성과 연성은 압도적인 물질이었고, 이 덕분에 초고속으로 움직이며 가장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기존에 금박 위에 천필로 기억이 응각된다는 이론은 격자를 흐르는 공기 흐름의 정교함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거칠고 느렸다. 격자는 우리의 기억을 기록하고 삭제하는 데 최적화된 매체였다. 이 모든 발견은 내가 우리의 존재와 기억, 그리고 공기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새로운 허파를 장착해도 공기 부족으로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없는 이유는 격자 메커니즘의 본질에서 비롯된다. 금박 조각들은 공기 쿠션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며 신속히 움직인다. 하지만 공기의 흐름이 멈추면 금박 조각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패턴을 소멸시키고 그에 따라 의식도 사라진다. 공기를 다시 공급해도 소멸된 패턴은 복구되지 않는다. 이는 의식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다. 만약 기억을 천필로 금박에 새긴다면 기억의 소실은 막을 수 있겠지만 그 기억들을 읽고 쓰는 인지 속도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느릴 것이다. 시계가 변칙적으로 작동한 원인을 깨닫게 된 것도 같은 원리에서였다. 금박 조각의 움직임은 공기 흐름의 힘에 의존한다. 공기 흐름이 약해지면 마찰이 증가해 금박 조각들이 느려진다. 이제 이 무모한 수술을 결심하게 한 최초의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해졌다. 그렇다. 탑시계가 빨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느려진 것이었다. 탑시계는 일정한 진자 운동이나 변함없는 수은 흐름에 따라 작동하지만 우리의 뇌는 공기 흐름에 따라 작동한다. 공기의 흐름이 느려지면 사고 속도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시계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처음부터 뇌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나는 우리의 인지 엔진이 기계적으로 작동한다고 믿었다. 만약 기계적 피로가 문제라면 수리를 통해 원래 속도로 복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가 기계적 움직임이 아니라 공기의 패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졌다. 공기 흐름이 느려진다면 그 원인은 공기의 압력 차이에 있었다. 충전소의 공급 압력 문제라기보다는 대기압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알던 무한한 하늘 아래에선 절대 대기압이 높아져선 안 된다. 그렇다면 남은 대답은 오직 하나다. 무한하다고 알려졌던 우리 우주가 사실 유한하다는 것. 그 봉인된 우주에서라면 차츰차츰 기압이 높아지는 것이 설명된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더 근원적인 궁금증이 떠올랐다. 우리 우주의 모든 물질의 총량은 변할 수 없다. 그건 공기도 마찬가지임이 분명하다. 만약 우리 종족 생명 유지의 충분 조건이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공기만이라면 우리는 죽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기의 존재가 아니라 공기 압력의 차이란 뜻이다.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르는 공기의 움직임이야말로 우리의 사고와 생명, 모든 기계를 작동하게 만드는 원천이었다. 만약 압력이 완전히 평형을 이루게 된다면 공기는 움직임을 멈추고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매일 허파로부터 끌어내는 공기는 내 팔다리와 외피를 통해 대기로 새어나가는 양과 정확히 일치한다. 나는 공기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고압의 공기를 저압의 공기로 바꾸며 이 우주의 압력 평형화를 앞당기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의 사고조차도
평형 상태를 촉진하는 행위였다. 우리 행성 역사상 최초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속된 상태로 실험실에 매달린 내 뇌를 보며 두려움이 커졌다. 금박 조각들의 빠른 물결을 목격하며 나는 두려움과 패닉에 빠질 뻔했다. 다행히 전망경을 작업대 쪽으로 돌려 빈 공간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이 빈 공간을 바라보며 내 두려움을 객관화하고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우선 냉정을 되찾고 나는 천천히 나 자신을 재조립하기 시작했다. 해체된 뇌를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키고 덮개를 재장착하며 마침내 구속 브레킷에서 벗어났다. 이 과정을 끝냈을 때 나는 비로소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알아낸 진실은 너무도 무거운 것이었다. 우리의 존재는 공기와 압력 차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 균형이 사라질 날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나를 짓눌렀다. 내가 발견한 사실을 처음에는 동료 해부학자들조차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자기 해부를 수행한 이후 몇 달이 지나자 점차 더 많은 동료들은 나의 가설이 기존의 현상을 더욱 정확하고 모순 없이 설명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그들은 뇌를 더 많이 검분하고 기압을 더 자주 측정하며 모두가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 우주의 배경 기압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사고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이 진실이 처음 대중에게 알려지자 며칠 동안 사회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개념과 직면하며 극도의 불안을 느꼈다. 일부는 공기 농도가 짙어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활동을 자제하자는 주장을 했고 공기를 낭비했다고 비난받은 사람들이 폭력 사태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기압이 우리 행성의 지하 저장고와 동일해지는 데는 몇 세기가 걸릴 것이라는 점이 알려지자 공황은 곧 가라앉았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정확히 계산하려는 논의와 함께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한 분파는 압력 균등화를 역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들은 공기를 흡입해 작은 공간에 강제로 밀어넣는 압축 장치를 개발하며 이를 압축이라 불렀다. 장치는 공기를 과거 지하 저장고의 압력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했다. 역전주의자들은 이 장치가 새로운 공기 충전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며 우리의 우주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 끝에 이 장치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공기가 생산된 공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이 장치 역시 압력 균등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환멸을 느껴 떠났지만 역전주의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설계에 착수했다. 태엽이나 무게추를 이용한 압축기 개발에 나섰지만 그건 역시 실패했다. 태엽을 감는 데는 사람의 몸에서 공기가 배출되고 무게추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이 우주에서 작동하는 모든 동력은 궁극적으로 기압차에서 비롯되며 우주 전체의 기압차를 늘리는 장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역전주의자들은 여전히 낙관하며 연구를 이어갔지만 나는 그들의 희망을 공유하지 않았다. 압력 균등화는 막을 수 없으며 우주는 결국 완벽한 평형 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공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어떤 기계도 어떤 사고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동력의 종말이자 사고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 중요한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주는 처음에 엄청난 양의 공기를 비축한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 우리의 사고와 모든 욕구는 이 우주가 점진적으로 내쉬는 숨에서 생성된 소용돌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위대한 내쉼이 끝날 때까지 나의 사고 역시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사고를 가능한 한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해부학자와 기계기사들은 뇌의 공기 조절 장치를 대체할 새로운 설계를 고안하고 있다. 이 장치는 뇌의 내부 기압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주위 대기보다 조금 더 높은 압력을 유지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사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삶이 영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압차가 점점 줄어들며 우리의 팔다리는 약해지고 동작은 둔해질 것이다. 사고 속도를 늦춰 육체적 무기력감을 덜 느끼려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외부의 변화는 더욱 빠르게 느껴질 것이다. 시계는 미친 듯한 속도로 똑딱거리며 찍찍거릴 것이고 물체는 튕겨나듯 지면으로 떨어질 것이다. 진동은 우리 몸의 케이블을 채찍질하며 내려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느려진 사고로 그 변화를 이해하려 애쓸 것이다. 어느 순간 우리의 팔다리는 완전히 멈출 것이다.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겠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굳어버린 조각상 같은 삶이 될지도 모른다. 목소리는 조금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 상자는 팔다리보다 훨씬 작은 기압차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기 충전소를 방문할 수 없게 되면 말 한마디마다 사고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기가 줄어들 것이다. 결국 우리는 사고를 연장하기 위해 침묵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말을 이어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정답은 없다. 어쩌면 일부 사람들은 뇌의 공기 조절 장치를 충전소의 공기 공급기에 직접 연결해 세계의 거대한 허파로 자기 허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주에 남아있는 마지막 공기를 통해 완벽한 평형 상태가 찾아올 때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남은 마지막 기압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사고를 유지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주는 완벽한 평형 상태에 이르고 모든 생명, 사고, 시간은 멈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 우리의 우주가 완전히 닫힌 시스템이라 해도 이것이 유일한 공기실이 아닐 가능성을 상상해 본다. 다른 우주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공기 주머니를 가진 우주, 혹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기압을 가진 진공 상태의 우주 말이다. 만약 이 두 우주가 연결될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공기가 그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우리의 종말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이웃 우주의 존재들이 우리를 발견해 그런 벽을 뚫고 도관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우리 우주를 공기 저장고로 삼아 그들의 문명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희미하지만 기쁨을 준다. 우리가 사용하던 공기가 그들의 동력을 이루고 그들의 삶을 이루게 될 수도 있다고 상상하면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공기 그 자체가 아니라 공기의 패턴이다. 내가 이루는 패턴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지금의 세계도 결국 평형 상태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한다. 이웃 우주의 주민들이 우리 우주를 단순히 공기 저장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탐험하기 위해 우리 세계에 발을 들이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말이다. 또한 그들의 우주를 작동시키는 에너지 원천은 우리와 달리 기압차가 아닐 수도 있고 그들은 금속이 아닌 무언가로 이루어진 신체를 가진 존재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존재들이 크롬으로 이루어진 우리 행성의 거리를 거닐며 오래전 작동을 멈춘 우리의 몸을 보고 우리가 남긴 물건들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상상해 준다면 그 순간 우리의 문명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기록을 남긴다. 이 동판을 읽는 당신이 바로 그런 탐험자이기를 희망한다. 이 글을 해독하며 당신의 사고를 통해 나의 사고 패턴이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당신을 통해 나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동료 탐험자들이 우리가 남긴 다른 기록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문명 전체를 다시 한번 사고 속에 부활시켜 주기를 바란다. 탑시계가 울리고 공기 충전소에서 이웃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포곡군이 시를 낭독하며 해부학자들이 강의를 이어가던 우리의 세계를 상상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 우리의 세계는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문득 궁금해진다. 당신들의 우주에도 우리의 운명이 닥치지 않을까? 평형 상태를 향한 경향은 압력차를 원천으로 하는
우리 우주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우주가 공유하는 본질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들의 사고도 언젠가 멈출 것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것은 결국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슬프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들의 탐험이 단지 공기 저장고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생명력을 이해하고 지식을 찾으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삶이 그러했듯 당신들의 삶도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우주가 나직한 쉿소리를 흘리며 생명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당신의 우주도 당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이웃이자 모험가이며 또한 탐구자인 존재여. 이 동판의 글을 볼 무렵 나는 이미 죽은 지 오래겠지만 그대에게 고별의 말을 남긴다. 당신의 존재의 경이로움을 되새기고 그 되새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라.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우주의 마지막 남은 한숨이 내쉬어지고 있는 지금. 이 글을 각인하면서 나 역시 그렇게 되새기고 그 사실에 온전한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딸아이 니콜이 어린 시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읽기와 쓰기 능력이 불필요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아내와 나는 딸에게 전통적인 글 읽기와 쓰기를 철저히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지금 니콜은 성인이 되어 읽기를 잘하지만 글쓰기 능력은 보조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니콜은 음성을 하위 발성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문장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철자를 제대로 쓸 수 없어 영어가 모국어임에도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진다. 니콜의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삶 속에서 겪은 여러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가장 큰 사건은 내 아내이자 딸아이 니콜의 엄마 앤젤라가 가족을 떠난 일이다. 하지만 니콜의 글쓰기 방식 변화는 테크놀로지의 점진적인 도입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웨스톤사가 개발한 신종 검색 도구 리멤이 큰 영향을 미쳤다. 리멤이 등장하기 전 몇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안경, 옷, 휴대폰 등의 대부분의 사물에 장착된 카메라의 영상을 하나로 통합 저장 및 관리해주는 라이프로그를 보유해왔다. 이는 단지 약 한 세기 전 과거 모든 가정에 있던 사진 앨범을 대체하는 역할일 뿐이었다. 이따금 펼쳐보긴 하지만 누구도 과거 특정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사진 앨범을 뒤지는 일을 하진 않았고, 리멤이란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 라이프로그도 단지 그런 아카이브의 목적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리멤의 등장과 함께 라이프로그의 존재 목적은 근본부터 달라져 버렸다. 리멤은 사용자의 삶을 기록한 라이프로그를 실시간 검색하고 관련 영상을 즉각 보여준다. 대화 중 언급한 과거의 순간은 물론 하위 발성으로 표현된 문구조차도 검색해 관련 영상을 막막 프로젝터에 띄우는 기능을 갖췄다. 이는 사소한 질문에도 유용했지만 웨스톤은 이를 인간의 자연 기억을 대체하는 도구로 홍보하며 더 깊은 영향을 끼쳤다. 지진기가 13살이 되던 여름, 마을에 처음으로 유럽인 선교사가 나타났다. 마을 장로 사베는 선교사가 벌을 내릴 권한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환영하자고 설득하며 선교사를 위한 오두막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선교사 모스비는 마을에 도착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진기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모스비는 지진기에게 책을 보여주며 아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책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다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지진기는 이를 듣고 그베그바가 땅의 흔적을 보고 과거의 일을 알아내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모스비는 기록된 이야기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했고, 지진기는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그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지진기의 호기심과 조심스러운 동의로 그는 선교사에게 글 읽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저널리스트로서 나는 라이프로깅이 진실을 밝히고 공정함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임을 인정한다. 특히 법적 분쟁에서 라이프로그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초기에는 부부간 논쟁을 해결하려고 라이프로그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검색의 어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금세 사라졌다. 하지만 웨스톤사의 리멤이 등장하며 이러한 제약이 사라졌고 라이프로그가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리멤은 사용자가 특정 기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이를 통해 부부간 과거 언쟁의 진위를 밝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내가 인터뷰했던 건축가 조얼과 화가 디어드라 부부는 리멤을 사용해 과거 대화를 재현하며 서로의 기억을 검증했다. 이를 통해 조얼이 과거에 했던 말을 인정하게 되었으나 디어드라가 친구들 앞에서 이를 지적하며 그들의 갈등은 진실 공방보다 더 격하게 변질돼 버렸다. 이러한 사례는 진실 추구가 개인적 관계에서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리멤을 개발한 웨스톤사의 대변인 에리카 마이어스는 기술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리멤이 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기억의 정확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기술이 언제나 인간의 최선만을 이끌어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리멤은 기억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지만 개인의 관계에서 과거의 실수를 쉽게 상기시켜 갈등을 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테크놀로지가 반드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나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모스비는 마을에서 매주 설교하며 유럽인의 신과 규칙을 설명했지만 지진기가 듣기에 그 설득력은 다소 부족했다. 그럼에도 약을 조제하거나 밭일을 배우려는 유럽인 선교사의 태도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를 받아들였다. 또한 몇 달간의 글쓰기와 읽기 교습을 통해 지진기는 이 기술에 깊게 매료되었고, 이는 그동안 지진기의 친구들이 금방 이것에 흥미를 잃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모스비는 소리와 표시를 연결하는 글쓰기 원리를 설명하며 글 속의 표시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밭에 심은 작물에 비유했다. 그는 글쓰기에 간격을 두는 방식, 즉 단어 개념을 가르치려 했으나 지진기는 단어의 존재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지진기가 속한 티부족의 언어는 단어 사이에 멈춤이 없었기 때문에 단어의 개념은 그에게 낯설었다. 모스비는 단어의 시작과 끝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인내심 있게 가르쳤다. 여러 번의 교습을 거친 뒤 지진기는 단어란 소리 속에 숨어있는 구조이며 간격즉 띄어쓰기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대화를 들으며 처음으로 말소리가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자신 부족의 언어 역시 본질적으로는 분절된 단어의 연속임을 알게 되었다. 지진기가 모스비를 통해 배운 글쓰기의 기술은 단순히 기호를 종이에 옮기는 것을 넘어 말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리멤은 사용자가 특정 기억을 쉽게 검색하고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웨스톤사는 이 기술이 우리의 사고 과정에 통합돼 오류 없는 기억을 가진 인지적 사이보그로 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완벽한 기억은 항상 축복이 아니며 과거를 잊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기억력을 가졌던 러시아의 셰레셰브스키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과도한 기억력으로 인해 구체적 사례에 매몰돼 추상적 사고가 어려웠고 의도적인 망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는 추상적 사고가 불가능할 경우 인간의 상상력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하나의 사례로 남아있다. 또한 기억의 연화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용서는 망각과 함께 이루어지며 고통스러운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용서가 더 쉬워진다. 나 역시 리멤이 이러한 심리적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삭제할 수 없는 기록은 과거의 악행을 고착시키고 망각이라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딸아이 니콜이 사춘기를 겪을 당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언쟁을 떠올리며 당시 리멤이 있었다면 수십 년이 지난 현재에도 니콜과의 관계 회복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그 언쟁에서 니콜의 비난은 나를 각성시켰고 더 나은 아버지가 되도록 동기부여했지만 만약 그 언쟁의 기록을 계속 되새길 수 있었다면 분노와 악감정이 지속돼 관계 회복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리멤이 제공하는 기술적 편리함과 완벽한 기억은 분명히 유용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심리적 회복 과정을 고려할 때 그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남는다. 지진기는 티부족의 역사에 대해 글로 기록하고 싶었지만 부족의 이야기꾼들의 말은 너무 빨라서 그의 글쓰기 속도로는 도저히 이를 따라갈 수 없어 낙담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어느 날 라이스라는 유럽인 여자가 지진기의 마을을 방문했다. 그녀는 자신을 다른 민족에 관해 조사하고 배우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장로와 이야기꾼, 마을의 남녀노소 모두와 대화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부족의 최고 이야기꾼 코코아가 티부족의 가계도에 대해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녀는 그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리고 손으로 받아 쓴 그 이야기를 토대로 그녀는 손가락을 누르면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 기계로 그 이야기를 깔끔하게 복사했다. 지진기는 그 모습을 흥분해서 보며 그녀에게 꼭 자신에게도 사본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그 요청을 수락해줬다. 얼마 후 복사본을 라이스로부터 받은 지진기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어나갔고 이내 묘한 실망감을 느끼게 됐다. 지금껏 그 또한 이야기꾼에게 자신 부족의 역사에 대해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왔기에 그는 그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기대하며 라이스의 복사본을 읽어 내려갔지만 그 글 어디에서도 이야기꾼의 표정과 손짓, 눈빛 그리고 역동적인 몸동작은 없었다. 그것은 오로지 이야기꾼 코코아에게 듣던 그것의 편린만을 보여줬고 이는 마치 옥수수를 먹는 대신 옥수수를 끓여낸 솥을 핥아먹고 옥수수를 먹어봤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지진기는 라이스라는 유럽 여자가 전해준 자기 부족의 역사가 기록된 종이를 소중히 여겼고 시간 날 때면 그것을 읽어보곤 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모스비의 설교를 듣던 지진기는 문득 오늘의 설교가 마음에 들었고 이를 선교사에게 표현했다. 모스비 씨, 당신은 자신의 설교를 항상 높게 평가하겠지만 제가 듣기엔 오늘 설교가 유달리 좋았어요. 지진기, 칭찬 고맙네. 그런데 어째서 자네는 내가 내 설교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한 거지? 그야 물론 당신이 항상 그 설교를 종이에 적기 때문이죠. 종이에 기록한다는 건 후대에 그걸 건네기 위해서라고 당신이 내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제야 모스비는 지진기의 의도를 파악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다. 자네가 말했듯 기록의 용도가 정보를 타인에게 넘기기 위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것만이 글을 쓰는 유일한 이유는 아닐세. 사실 설교 전 내가 그것들을 기록하는 건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함이네. 그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할 말을 잊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도중에도 당신은 할 말을 잊을 수 있다는 건가요? 설교와 대화 그 둘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네. 물론 기록한 종이를 보지 않고도 오늘 내가 했던 설교의 내용을 모두 전달할 수 있겠지. 하지만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단어의 순서나 이야기의 구성에 따라 듣는 사람에게 달리 들릴 수 있지. 난 항상 최고의 연설만을 들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순서를 재배치하고 단어를 바꾸면서 수도 없이 수정하지. 이 모든 기록과 생각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 연설은 머릿속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세련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탈바꿈할 수 있게 돼. 이해가 가질 않아요. 글쓰기는 오로지 생각을 받아 적는 것뿐인데 어떻게 그 글들이 생각을 더 좋게 한다는 거죠? 그래. 자네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이상할 건 없어. 하지만 자네가 지금처럼 글쓰기 기술을 계속 연마한다면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말했던 것처럼 자네의 글들이 자네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지진기는 모스비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의 말을 거의 믿지 못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노골적인 생각으로 모스비의 머리가 아둔해 자신이 할 말을 기록하지 않으면 설교조차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었다. 지진기가 판단하기에 그 순환론적인 글과 생각의 관계는 서로가 자식이자 서로에게 부모인 모순적 관계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대화가 있고 이듬해인 어느 날 저녁, 지진기와 여러 사람들은 오랜만에 부족의 최고 이야기꾼 코코아의 곁에 둘러앉아 티부족이 다양한 계통의 가계로 분리된 역사에 대해 듣고 있었다. 그리고 지진기는 귀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으로는 라이스에게 받았던 코코아 이야기의 기록 복사본을 따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지진기는 혼란스러워졌다.
충격적이게도 코크와가 이야기하는 말과 글이 동일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진기는 그 혼란을 참지 못하고 코크와에게 질문했다. 지난해의 이야기와 기록된 게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헛소리 하는 건가? 내 이야기는 지난해뿐 아니라 10년 전과도 완벽하게 똑같아. 그리고 10년 후에도 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지난해 당신께서 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 종이에 우행기족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삼았다 라고 적혀 있지만 방금 당신께선 그들은 여자들을 노예로 삼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이들까지 노예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둘은 똑같은 이야기잖아. 그게 어째서 다르단 건가? 내용은 같지만 단어가 바뀌고 순서도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코크와는 호탕하게 지진기를 비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 몇 년 동안 글기술을 배우더니 이젠 뭐가 중요한지도 다 잊은 모양이군. 이 대화를 듣던 장로 사베가 지진기를 나무라는 코크와를 꾸짖기 시작했다. 코크와, 자넨 지진기를 함부로 판단해선 안 돼. 누군가는 코끼리를 잡아먹고 또 다른 이는 기린을 먹으면 되는 거야. 무엇을 먹는 게 옳다고 말해서 난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있고 나서야 지진기는 지난해 모스비가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모스비는 어떤 설교든 항상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동일한 말을 입 밖으로 냈지만 이야기꾼 코크와는 항상 말의 순서와 글자가 달라지고 있었다. 이 사실을 통해 모스비는 자신의 설교 중 최적의 순서와 단어의 배열을 찾아내면 그것만을 고수하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후 지진기는 모스비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정리한 후에 친구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같은 내용을 수도 없이 수정하면서 드디어 모스비가 말했던 기록을 위한 글이 아닌 생각을 확장하기 위한 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는 글을 쓰면서 단어와 문장이 단순한 말의 조각이 아닌 생각의 조각임이 분명해졌고 글을 쓸수록 자신의 생각이 더욱 날카롭고 정교한 도구가 되어 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심리학에선 일반적 지식을 의미기억, 개인의 경험을 일화기억이란 용어로 구분한다. 글이 발명된 이래 인간은 의미기억의 보존을 위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왔고 그것이 과거엔 책, 현재는 검색 엔진 따위가 되었다. 이와는 대조되게 일화기억의 기술적 보존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기껏해야 일기장이나 앨범첩 블로그 정도였고 이것들은 역사적 기록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편의성이 주된 걸로 여겨졌다. 만약 내가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행했던 업적을 알고 싶다면 책이란 간편한 수단이 존재하지만 10년 전 내 점심 메뉴가 뭔지 알기 위해선 매일 일기로 내가 먹은 메뉴를 기록해야 한다. 이 두 상황에서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의 개인이 접근하기 위한 편의성은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현듯 다른 이유가 떠올랐다. 만약 일화기억을 무의식적으로 우리 정체성의 뿌리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을 표면화하는 것이 어쩌면 일화기억을 의미기억으로 격화시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이젠 기술의 변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수십 년 전부터 부모들은 자식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 라이프로그를 보유하고 있었고 리멤의 출시로 이제 모든 라이프로그의 기록을 어려움 없이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얼마 전까진 우리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방법은 단지 눈을 감고 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었지만 라이프로그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기록해놓은 젊은 세대는 단지 검색어를 머리로 떠올리거나 음소거 발성을 통해 명령을 내리면 그 순간의 영상이 망막 프로젝션으로 생생하게 재생되어진다. 인류는 이제 수천 년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했던 일화기억이 의미기억으로 격화되는 씁쓸한 순간을 맞이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시절의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는 거실 카페 뒤에서 장난감 로봇을 갖고 노는 장면이고 곁에는 외할머니가 재봉틀을 돌리는 장면이다. 외할머니는 이따금 나를 돌아보며 따스하게 웃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록한 영상과 사진은 존재하지 않기에 그것은 오로지 내 기억에만 존재하는 것. 만약 그날 그 장면의 기록물이 존재한다면 난 그걸 보고 싶을까? 만약 영상 속 할머니의 표정이 내가 기억하던 것과 달리 무미건조하다면 내 자아는 괜찮을까? 물론 환갑을 바라보는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한다고 충격받는 일 따윈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모든 추억들이 그런 식으로 훼손되어도 내 자아가 버텨낼 수 있을지는 나도 확신할 수 없다. 다행히 난 라이프로깅을 통해 내 인생 전반을 기록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니었다. 하지만 내 딸아이를 포함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이 방대한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난 그것을 기억이라고 인정하기 싫지만 어찌됐건 그들은 그 순간을 생생히 망막 프로젝터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수천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유년기 기억상실은 이제 단어로만 남은 추상 개념일 뿐이다. 난 그 차갑도록 시린 라이프로그의 기억 자료들이 과거의 일화기억으로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그 시대의 것들을 대체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다. 오늘의 우리라는 존재는 공평하게 축적해놓은 의미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선별한 일화기억의 서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선별의 과정을 겪으며 우리들은 신념을 강화해가고 주관이란 틀을 잡아나갈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를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선별의 과정이 사라지고 철저하게 편집된 원본만이 남은 우리의 기억이 정말 한편의 영화가 되어 나라는 존재를 온전한 서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그저 벽면에 빼곡히 놓인 감시 카메라의 CCTV 화면과 같을 것이다. 어느덧 지진기가 모스비에게 글을 배운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당국의 행정관리가 지진기의 부족에게 찾아왔고 그들 부족의 대소사를 기록할 법정 서기관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부족의 장로 사배는 이에 글기술을 오랫동안 연마한 지진기를 이 직책의 적임자로 택했고 모스비 또한 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사배는 마을의 서기가 된 지진기를 보며 말했다. 지진기, 넌 나의 친족이고 우리 마을의 모두가 그러하단다. 너라면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잘 기록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 꼭 기대에 부응해 주거라. 네, 장로님. 모든 말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의 법정은 매달 한 차례 열렸고 지진기는 자신에게 마련된 책상에서 사건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오고 있었다. 재판관인 장로 사배는 이 법정에서 수많은 분쟁을 해결해왔다. 자전거 도난, 농사방해, 사소한 싸움 등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내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그중 한 사건을 지진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남편 우매매 아내 기르기란 여인은 남편을 벗어나 자신의 친족에게 돌아갔고 이에 남편은 아내의 친족 대표 안홍고에게 신부 값으로 지불한 11파운드를 변상하라고 요구함. 안홍고는 자신이 신부 값으로 받은 게 고작 6파운드였다고 주장함. 이후 양측 증인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안홍고의 증인은 부재 중이라서 오직 아매매 증인만이 법정에서 11파운드가 맞다고 주장했음. 결국 사배는 안홍고가 우매매에게 11파운드를 변상할 것을 판결. 이 사건은 꽤나 흥미진진한 건이라서 선교사 모스비도 이따금 구경하러 왔었다.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모스비는 문득 의문이 들어 지진기에게 질문했다. 근데 사배는 왜 진실만을 말하는 선서를 증인에게만 시키는 거지? 안홍고에게도 선서를 시키면 그가 거짓을 말하지 못하잖아. 선교사님의 질문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안홍고는 분명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안홍고는 증인과 다른 사실을 말했고 이것이 그의 말이 거짓이란 증거이지 않은가? 모스비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던 지진기는 그의 질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답했다. 선교사님, 유럽인들의 언어에서 진실은 하나이지만 우리의 언어에 진실을 뜻하는 단어는 미미와 보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럽의 언어로 설명드리면 미미는 말하는 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실이고 보호는 정확한 진실이라는 의미죠. 당신네 유럽인들에게 진실은 보호뿐이겠지만 우리에겐 미미 또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사배께선 양쪽의 진실을 모두 수렴해 모두에게 옳은 미미를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스비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진기에게 말했다. 물론 자네 부족의 관습이 그러하단 건 이해하겠네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유럽인들은 그 진리를 추구한 끝에 이런 발전을 얻을 수 있었다네.
라이프로그와 리멤에 관한 특집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선 내가 직접 이것들을 사용해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처럼 내 모든 일상을 라이프로그로 남기는데 거부감이 있어왔고 때문에 내가 보유한 라이프로그 자료는 상당히 한정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 모든 지인들에게 내가 등장하는 그들의 라이프로그 영상 공유를 요청했다. 다행히도 이렇게 모인 영상은 니콜의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빼곡히 모이게 됐다. 이렇게 지난 수십 년치의 라이프로그를 리멤을 통해 검색할 준비가 끝났다. 테스트 삼아 십수년 전 사소했던 몇몇의 사건을 머릿속으로 검색했고 어렵지 않게 리멤은 해당 자료를 내 망막에 플레이시켰다.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를 검색해 보려 한다. 딸아이가 사춘기 시절 그 아이의 엄마 앤젤라가 우리를 떠났고 그 충격으로 딸아인 나에게 모진 말들을 쏟아냈었다. 리멤으로 검색하기 전 난 눈을 감고 그날 딸아이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엄마가 떠난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버려.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편이 내게 훨씬 나아. 십수년 전 니콜은 내게 비수 같은 말들을 쏟아내었고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었다. 물론 당시엔 나도 그 말에 감정이 격해졌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의 말에 난 다시 정신 차리고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했었다. 그럼에도 그 일 이후로 우리에겐 알 수 없는 벽이 생겼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난 10년간 묵묵히 니콜을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었다. 결국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내게 먼저 다가와 나를 안아주며 그간의 노력에 답해 주었다. 회상을 마치고 눈을 뜬 난 이제 그 일조차도 내 마음에 경랑을 일으키지 못함을 확인하며 새삼 현재 딸아이와의 관계에 감사함을 느끼게 됐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난 하위 발성 인터페이스를 통해 리멤에게 명령했다. 리멤, 엄마가 떠난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를 검색해줘. 순식간에 리멤은 라이프로그의 검색을 완료했고 내 명령과 일치하는 결과물이 검색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하나의 영상이 망막에 플레이됐다. 그 영상은 딸아이의 시점으로 녹화된 영상이었다. 이번 테스트를 위해 딸아이에게도 내가 등장하는 영상을 공유해달라고 했었고 지금 띄어진 영상도 그중 하나인 것으로 보였다. 영상에서 딸아이와 난 서로에게 격해져 있었고 누가 봐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보였다. 곧 영상의 소리도 흘러나왔다. 역시 내가 기억하는 것과 동일한 대사였다. 하지만 난 그 대사를 듣는 동시에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다. 엄마가 떠난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버려.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편이 내게 훨씬 나아.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딸아이 니콜이 아닌 맞은편에 서 있던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날의 다른 기억은 영상과 분명 동일했지만 어째서 그 말을 한 사람이 내가 돼 있단 말인가? 누군가의 해킹에 의해 조작된 영상인가? 아니면 딸아이 니콜이 아직도 사실 내게 나쁜 감정이 남아있어 나를 괴롭게 만들려고 이런 가짜 영상을 내게 전달한 걸까? 어떤 상황에서건 딸아이에게 저런 말을 내뱉는 아빠가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더군다나 난 누구보다 헌신적인 아빠였다고 나름 자부하며 평생 니콜을 키워왔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감히 신 앞에서도 당장 맹세할 자신이 있다. 절대 난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날 그 말을 뱉은 사람은 분명 딸아이가 맞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진정되자 난 현실의 참담함이 느껴졌다. 분명 내 망막에 띄워졌던 그 영상은 어떤 조작의 흔적도 없는 진실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딸아이와 화해하고도 10년이 더 흘러 그 오랜 시간 동안 난 철저하게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단 사실이다. 이러기억이 선택되는 과정 자체가 한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심리학자의 분석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내가 뱉었던 그 독사 같은 말을 딸아이에게 덮어씌운 일화기억을 선택한 내 인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나는 그 언쟁을 내 인생의 한 전환점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속죄와 자기 구원의 서사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도전에 맞서 싸우는 영웅적인 싱글 파더였다. 하지만 진짜 현실이란 무엇이었을까? 그 사건 이후 일어난 일들은 어디까지가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일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근원에 다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나는 딸아이 니콜에게 연락해 오늘 저녁 그녀의 아파트로 방문해도 되냐는 메시지를 남겼다.
최근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식민지를 통합된 행정구역으로 재편했고, 이에 따라 사배는 최근 자신의 시족을 포함한 여러 부족의 편성을 재조정하는 족장, 장로 협의회에 참석해야 했다. 지진기도 추후 시족의 미래가 궁금했고, 사배에게 부탁해 이 회의에 동석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협의회를 마치고 돌아온 지진기는 선교사 모습이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섰다. 시족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군. 네, 쉽지 않네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샹게부 시족 중 우리 남쪽 부족과 서쪽 부족의 입장 차예요. 우리 티 부족엔 다양한 시족이 있죠. 그리고 우리 샹게부 시족의 시조 샹게부는 남쪽의 크완데 시족 출신이니까 당연히 남쪽 크완데와 샹게부 시족이 하나의 구역으로 묶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샹게부 중 서쪽에 거주하는 일파는 시조 샹게부가 서쪽 시족인 제치라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제치라와 샹게부가 하나의 구역으로 묶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서쪽 일파 입장에선 분명 제치라와의 통합이 그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겠죠. 지진기 그건 남쪽 일파인 너희들도 똑같지 않아. 사배도 분명 크완데와 통합이 남쪽 샹게부 일파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거야. 선교사님 말씀은 사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양쪽 다 증거가 없으니 피차 유리한 주장을 펼치더라도 이견을 좁힐 방법이 없단 걸세. 저도 그 점이 답답합니다. 과거 시족의 역사를 글로만 남겼어도 이런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 텐데요. 그러고 보니 유럽이 이 대륙을 통치한 후론 대부분의 시족 상황을 문서로 남긴 걸로 알고 있네. 나와 함께 당국의 정부청사로 가서 샹게부에 관한 역사를 한번 확인해 보세나. 니콜 아파트의 벨을 누르자 그녀는 문을 열어주었고 딸아인 내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아빠, 갑자기 무슨 일인 거예요? 니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단다. 우선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란다. 알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니콜, 사실 방금 난 과거에 우리가 다퉜던 영상을 리멤을 통해 확인했단다. 그 일들이 기억나지? 니콜은 과거에 안 좋았던 일에 대해 얘기가 시작되자 표정이 굳기 시작했다. 물론 기억하죠. 근데 갑자기 그 영상은 왜 본 거예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야. 단지 지금 기획 중인 리멤의 특집 기사를 위해 이것저것 기능을 사용한 게 다였어. 그러다가 그 영상을 검색하게 됐지.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상이 보여준 진실과 내 기억이 전혀 다르단 점이었어. 어떤 게 달랐다는 건가요? 엄마가 떠난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버려.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편이 내게 훨씬 나아. 라는 말을 난 내가 내게 했던 말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구나. 니콜은 한동안 날 빤히 바라보곤 다시 말을 이었다. 설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인가요? 그래. 그렇단다. 난 지금까지 내가 그 말을 했다고 알고 있었어.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그렇게까지 못난 아빠인지 이제야 알게 됐구나. 니콜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내지 못하는 반응이었다. 도대체 뭐가 미안하단 건가요? 그 모진 말을 어린 딸에게 했던 게 미안한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 말을 제가 했다고 생각한 게 미안한 건가요? 그것들 모두가 미안할 뿐이야. 당연히 그래야겠죠. 정말 화도 안 나네요. 실제로 피해자는 난데 지금껏 가해자로 날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역시 아빠답네요. 항상 이런 식이셨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니? 그래요. 아빠는 항상 본인이 피해자인 척 행동하셨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란 걸 제게 항상 티내셨어요. 언제나 본인의 희생을 강조하며 제게 죄책감을 씌웠어요. 내가 오랫동안 망상에 빠져 있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니콜은 곧 눈물이 터질 듯한 표정으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대학 졸업식에서 이 아빠를 꼭 안아준 게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노력했던 것과는 무관한 거였을 수도 있니? 정말 아빤 꽤나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었군요. 그날 아빠를 용서한 건
아빠가 그 일 이후로 제게 했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사실 전 대학에 다니는 동안 심리 상담을 받아왔어요. 전 그분 때문에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용서를 할 용기도 얻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아빠를 용서한 건 제 인생의 은인이신 상담 선생님 덕분이지 아빠와는 무관해요. 그리고 다시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아빤 그 일 이후로도 제게 좋은 아빠였던 적이 없었어요. 물론 아빠가 노력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노력이 아빠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니콜의 얘기로 모든 게 명확해졌고 난 더 이상 딸아이를 힘들게 할 수 없어 자리를 떠나려 했다. 딸아,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찾아와 널 다시 힘들게 만든 것 같구나. 근데 내가 앞으로라도 내게 좋은 아빠가 될 방법은 없겠니? 니콜은 내 질문에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쉽진 않겠지만 진심으로 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답을 듣고 난 니콜의 아파트를 나왔다. 지금까지 평생을 딸아이를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니콜에게 난 그저 자식을 배려하지 않는 부모일 뿐이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조차도 더 이상 모르겠다. 모스비와 동행한 덕분에 지진기는 어렵지 않게 정부 청사에서 티부족의 과거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내용을 살피던 지진기는 이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장로 사베의 말과 달리 샹게부는 크완데가 아닌 제치라의 아들이 맞았다. 그 말은 남쪽 일파인 자신들이 거짓을 말했고 서쪽 샹게부 일파가 진실을 말했단 뜻이다. 그 길로 지진기는 모스비와 헤어져 한달음에 마을로 돌아와 사베에게 찾아갔다. 사베, 방금 카트시나 정부 청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유럽인들의 기록을 통해 샹게부가 제치라의 아들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거짓을 들킨 사베의 표정은 초연하기만 했다. 그 서류를 작성한 유럽인은 우리 부족 중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 그 사실을 기록한 거지? 바투르와 이오르키하였습니다. 그래, 기억나는구먼. 내가 젊을 적 그 두 분이 우리 샹게부의 장로들이셨지. 정말로 현명한 분들이셨어. 그럼 사베께서는 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난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네. 난 비밀을 얘기한 것일 뿐이지. 하지만 과거 우리 시족의 두 장로께서 분명 사베와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종이에 기록돼 있습니다. 사베께서도 방금 그분들이 현명한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래. 그분들은 현명하셨지. 그렇기에 만약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나와 똑같은 주장을 하셨을 거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 혈통을 기록해 놓은 문서에 따르면 우리는 크완데가 아니라 제치라와 병합하는 게 맞습니다. 사베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지진기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말을 이었다. 글기술들이 너의 생각을 이리도 바꿔놓았다는 게 서글프군. 지진기, 넌 진정 티브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모두 잊기라도 한 게냐? 지진기는 순간 수십 가지 반론이 떠올라 사베의 말을 반박하려다가 문득 깨달아버렸다.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모스비에게 그를 배우면서 너무 많은 부분을 유럽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버린 것이다. 그것은 명백하게 티브족의 방식이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지진기는 보호, 즉 정확한 사실만을 진실로 인식했고 미미, 즉 옳다고 여기는 진실을 잊고 있었다. 사베가 믿는 진실은 미미였고 마을 전체의 옳은 결정이 분명했다. 지진기가 다시 정중하게 사베에게 말을 했다. 사베, 이제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진실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났습니다. 그래, 그거면 족하네. 무엇이 옳은 것인지만 알면 되네. 지진기는 그 길로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가 지금껏 기록해온 수많은 일기장을 바라봤다. 그것들을 작성하면서 지진기는 지난 세월 생각의 폭과 깊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 종이들이 사베의 말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법정 서기로서 판결에 대한 기록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작성해 갈 것이다. 하지만 저 일기장들은 더 이상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지진기는 그것이 미미라고 판단했다.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건 글쓰기라는 것이 기술이란 점이다.
글을 자유롭게 읽고 쓰는 순간부터 인간은 인지적 사이보그가 되며 그것들은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 역사는 오로지 구전으로만 전승되어 왔고 이는 변조가 쉽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역사라는 것이 불변의 진실이어야 한다고 여기고 이는 글에 대한 신뢰의 산물이자 경외심을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부족 중 일부는 자신들의 역사를 구전으로 전승 중이고 이는 우리가 보기에 신뢰할 수 없는 역사를 전승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그를 말보다 경외하는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생각일 뿐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겐 구전 역사 역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역사 역시 구전 문화에 해당한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를 기억하며 현재의 본인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하지만 그 근거는 대부분 구전과 같이 쉽게 변질되며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부정한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개개인의 구전 역사 또한 새로운 기술을 맞이하고 있다. 리멤은 인류가 구전 역사를 기록 역사로 대체한 것처럼 개인의 기억을 완전 무결한 아카이브로 대체할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는 기사를 쓰고 있는 나 자신 또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의견을 글로 쓰는 나 역시 구전보다 글에 편향된 입장이므로 이 글 또한 중립적이라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밝히자면 나는 리멤의 도입과 확산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다.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아를 가진 소유자로서 앞으로 주관이란 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나 또한 기억을 선호하는 과거의 산물일 뿐이고 시대는 언제나 진보하기 마련이다. 구전이 글의 도래를 막지 못했듯 개인의 기억은 더 이상 디지털 아카이브로의 대체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난 어떻게든 그 시류의 장점을 찾아보고자 이 기사를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다행스러운 건 이 글에서도 밝혔듯 최근 딸아이와 있었던 일로 이 디지털 기억의 혜택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이들이 반길 만한 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리멤과 라이프로그의 진정한 위력은 내 생각이 옳음을 입증할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신과 내가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입증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나와 딸아이의 일화를 읽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난 기자 양반처럼 기억 속에서 가해자였던 날 피해자로 둔갑시키진 않았어. 유감스럽게도 나 역시 당신처럼 내 기억에 확신이 있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꼭 시간을 내어 리멤을 사용해 본다면 소름 끼치도록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당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미래에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걸 막고 타인의 의견으로부터 방어적으로 변하는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마중물로 이 기술들을 활용하자는 의미이다. 좋은 소식은 최근 니콜도 리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나처럼 자신의 기억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 물론 그로 인해 내가 저지른 악행을 완전히 용서해 준 건 아니었지만 이전보다는 누그러진 태도로 나를 대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이가 나아질 수 있었던 건 리멤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하나의 사실 때문이었다. 나 역시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내가 리멤이 우리 기억을 대체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 나는 아직 이 기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술의 단점은 장점보다 많고 사용자들에게 끼칠 나쁜 영향도 얼마나 더 발견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기사에 작성한 티부족의 이야기 또한 정확한 진실은 아니다. 1941년 역사에 기록된 티부족의 문서 중 샹게부 시족의 분쟁 사건을 토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기사의 주제에 맞게 내가 직접 창작한 것이다. 실제 이들의 분쟁 사건은 여느 현실이 그렇듯 덜 극적이었고 더 복잡했다고만 표현하겠다. 하지만 딸아이 니콜과 있었던 일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혹시 내가 이 특집 기사를 통해 나를 미화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나는 이 기사의 하단에 내 모든 라이프로그를 저장해둔 아카이브에 링크를 걸어둔다. 내 모든 인생을 공개할 테니 이 기사를 읽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혹시 내 글이 충분히 객관적이지 않고 방어적인 자세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느껴졌다면 내 메일로 꼭 알려주시면 좋겠다. 리멤을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다.